안녕하십니까. 도전운전면허 학과 시험의 김선철입니다. 오늘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과연 도전운전면허 학과 시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되겠죠. 자, 이 안전벨트를 안 매게 되면 무려 범칙금이 3만 원이나 되고, 다만 범칙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워봤지만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오늘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마의 통행 방법입니다. 과연 차들이 어느 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이 바로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 길이 2개 이상 합쳐지는 이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안전한 속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게 이 속도 위반이죠. 그래서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들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마의 통행 방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차들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차들이 도로의 우측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모든 차들은 도로의 우측으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도로의 한가운데나 남의 길이죠. 도로의 좌측, 이렇게 예외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중앙 좌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로 일방 통행입니다. 마주오는 차가 없는 길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의 한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통행한다는 경우는 중앙선을 넘을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다니는 우측 도로에 이상이 없을 때는 절대로 중앙선을 넘을 수가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이 화손됐거나 공사를 하고 있거나 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자, 도로에 나가시면 자,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편에 길이 하나씩 있는 도로를 편도 1차로 도로라고 그러죠. 자,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퀴가 2개 달렸건 4개 달렸건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경운기든 다 하나의 길로 가지만 자, 도로에 나가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넓습니다. 자,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편의 길이 4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편도 4차로라는 얘기죠. 그럼 과연 내가 차를 몰 차가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승합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화물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차를 몰고 이 길이 넓다 보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자, 승용차가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어느 분이 하시는 소리가 1차로로 가야 되지 않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2차로로만 가야 되지 않냐?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도로상에서 말하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 화물차들 중에서 1.5톤이 안 되는 트럭, 이런 화물차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작은 트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들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가 됐든 2차로가 됐든 어느 차로를 다녀도 무방합니다. 다만 필기시험에서 다루는 이 차마의 통행 방법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자, 이 승용차나 조그만 차들은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큰 차들, 다시 말해서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들 중에서 1.5톤이 초과하는 화물차는 절대로 위의 길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로, 2차로는 작은 차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고 3차로나 4차로는 큰 차들이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도로에 나가서 단속하는 내용이 이 3차로, 4차로로 가야 되는 차들이 자꾸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이 차들은 1.5톤이 초과하는 화물차 아니면 대형 승합차, 자, 버스를 얘기합니다. 이런 차들은 3차로, 4차로만 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절대로 1차로, 2차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맨 끝에 차로, 다시 말해서 맨 끝 차로는 4차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차로로만 갈 수 있는 거는 바퀴가 2개 달려있는 이륜차나 원동기, 이런 바퀴가 2개 있는 것들은 반드시 도로의 맨 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보실 내용은, 자, 도로에 나가보니까 이 도로상의 모든 차선이 흰 선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라고 합니다.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버스 전용 차로. 이 청색선은 고속도로에도 있고 일반 도로에도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가 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이 30점이나 먹게 되고, 자, 일반 도로의 벌점은 1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주로 다뤄지는 부분은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주로 봅니다. 자,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는 과연 몇 인승부터 들어갈 것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말은 버스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 버스 전용 차로죠. 근데 이 버스만 다니라고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한산했던 길이 언제부턴가 이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니까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만 다니라고 만들어 놨던 길이 이 봉고차를 가지고 계시는 운전자들께서 우리도 큰 차인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봉고차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봉고차, 승합차, 다시 말해서 9인승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인승이나 12인승은 반드시 6명이 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곳이 버스 전용 차로죠. 근데 이 봉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스 전용 차로에 이 혼자 아니면 2명, 3명밖에 안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 6명 이상 타라고 돼 있는 길을 한두 명밖에 안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버스 전용 차로가 요즘에도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버스 전용 차로는 몇 인승부터 들어가는지 아니면 몇 명이 타야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상에 나가보시면 여러 가지의 차가 많이 다니는데요. 긴급자동차, 아니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바퀴가 2개 달린 이륜차, 이렇게 여러 가지의 차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닙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의 차들 중에서 과연 어떤 차한테 가장 우선권을 주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끌고 다니는 모든 차들 중에서 가장 우선인 차는 긴급자동차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를 뺀 나머지 자동차, 다시 말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다 같은 자동차로 봐서 차들 중에서 가장 우선권이 있는 차가 긴급자동차, 두 번째는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그 다음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래서 그 외에 차마,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긴급자동차한테 가장 우선권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 차한테 양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도로상에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자, 한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의 길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진로 변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길을 넘어 다닐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운전자끼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방향지시등,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깜빡이. 자, 근데 뭔가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공부를 했다고 하시는 분이 깜빡이라는 말을 써갖고는 절대로 바람직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방향지시등,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국도에 다닐 경우에는 일반 도로, 이런 경우에는 30m 전에 켜라.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켜라.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다니시다 보니까 경찰관이 하는 수신호를 봅니다. 자, 빨간 신호봉을 가지고 과연 이 신호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수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현 도로교통법 도로주행 5km 시험 중에 이 손으로 하는 수신호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똑같이 해보자고요. 자, 좌회전. 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잡고, 자, 왼팔을 바깥으로 내밀어서 수평으로 핍니다. 자, 저랑 따라서 똑같이 해보자고요. 자, 왼팔을 펴서 수평으로 피면 좌회전. 자, 이거를 직각으로 세우게 되면 우회전. 자, 또 하나,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들어라. 그랬더니 간혹 가다가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게 아니라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들으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거는 앞지르기. 자, 그 다음에 팔을 45도 밑으로 내려서 손바닥을 핀다. 자, 요거는 정지라는 뜻이고요.
45도 밑으로 핀 상태에서 팔을 상하로 흔들어라.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는 서행이고, 그 다음에 팔을 45도 내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뒤로 하고 앞뒤로 흔들어라. 요거는 후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진로를 변경하실 때 방향지시등뿐만이 아니라 이 경찰관이 하는 수신호나 손으로 하는 이런 수신호까지도 알고 계셔야 필기시험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앞지르기라는 게 필기시험에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앞지르기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추월한다는 뜻이겠죠. 네, 도로상에서 이 추월만 안 해도 사고가 좀 줄어들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도로 상황을 보면 왼쪽, 오른쪽 아무 데나 막 다니죠.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집에 계신 분들은 과연 앞지르기를 할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과연 집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되죠. 자, 법으로 말하는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우측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필기에 이 앞지르기랑 관련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아니면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우선권이 있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인데요. 자, 필기시험에는 긴급자동차랑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긴급자동차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과연 긴급자동차에는 어떤 차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긴급자동차라 하면 자, 차 위에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반짝반짝 하고 다니죠. 과연 이런 것들을 갖고 다 긴급자동차라고 하는데 혹시 사고 났을 때 끌고 다니는 그 견인차, 다시 말해서 레카차, 이 차는 과연 긴급자동차일까요? 자, 이 레카차라고 하는 거는 긴급자동차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 차를 가지고 긴급자동차라고 오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긴급자동차에는 그런 차가 아니라 일반 차들이 하지 못하는 혜택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긴급자동차의 특혜라고 합니다.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신호위반을 해도 되는 차,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는 차, 때로는 과속을 해도 되는 차,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차가 긴급자동차죠. 하지만 레카차에는 그런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긴급자동차에는 대통령이 정해놓은 긴급자동차, 아니면 지방경찰청장한테 지정을 받아야지만 쓰는 긴급자동차. 근데 출제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정해놓은 긴급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소방차, 병원 구급차, 경찰차, 군인차, 이런 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정해놓은 긴급자동차. 중요한 부분은 이 지방경찰청장한테 지정을 받아야지만 쓰는 긴급자동차인데요. 자, 이 부분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보수 공사차, 전기전화가스공사차, 긴급우편물 수송차. 자, 이런 차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긴급자동차를 과연 어떤 면허증 갖고 뭐냐? 자, 이 문제가 또 출제가 잘 되죠. 자,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은 꼭 엉뚱한 차의 면허증을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하는 답이 특수면허라고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거는 필기시험에 특수면허라는 정답으로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특수면허라는 건 트레일러, 레카, 이런 차를 모는 면허증이 특수면허고, 이 긴급자동차를 모는 면허증이 뭐냐 그러면 일종, 대형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를 모는 면허증을 좀 알고 계시고, 다음은 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교차로라고 그러죠.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자, 길이 2개 이상 합쳐지는 교차로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여러 군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를 통행하실 때 좌회전도 하셔야 되고 우회전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직진도 하십니다. 근데 이 교차로라는 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교차로에서 과연 법으로 어디가 금지가, 뭐가 금지가 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주차가 안 되죠. 다음은 정차,
세 번째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차를 모시다가 교차로에서 멈추는 일이 생기면 그분은 바로 교차로 통과 방법 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가면 되지만, 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 교차로를 통과하실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뭡니까? 어느 택시기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허증 따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여자분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는 항상 절대로 빠른 속도로 서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천천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진을 하는 방법이나 좌회전을 하는 방법이나 우회전을 하는 방법이나 전체로 다 천천히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차로에서 빨리 갔다는 말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또 하나, 교차로에서 두 대가 서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차가 먼저 갈 거냐?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교차로에서는 가장 우선인 차가 뭡니까? 먼저 진입한 차. 그러니까 모든 차는 먼저 진입한 차한테 양보를 해주고, 두 번째는 내가 다니는 길하고 상대방이 온 도로하고 도로 폭을 살펴보면 분명히 폭이 넓은 도로 쪽의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입한 차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두 번째는 폭이 넓은 도로의 차. 근데 먼저 진입한 차도 아니고 폭도 같다면 마지막으로 따져보는 것은 우측 도로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의 우선순위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우리나라의 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돈, 그거를 저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범칙금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돈의 출처는 과연 어디에다 이 돈이 다 사용될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이 속도랑 관련된 건데요. 이 속도는 절대로 카메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경찰관이 도로상에 나가서 직접 속도 위반 차량을 잡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선진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돈, 범칙금을 가지고 거진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 비용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50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꼭 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속도만큼은 제가 이 칠판을 이용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과연 무슨 도로냐에 따라서 속도가 틀리다 보니까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도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도로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가는 이 고속도로 세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실 거는 편도 몇 차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용차, 승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무슨 도로냐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세 가지 도로를 써는 이유는 이 도로가 내려가면서 빨라지는 도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도로는 아무리 빨라도 80을 넘길 수가 없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90을 넘길 수가 없는 도로,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는 100km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좀 기억하시고 나라마다 가장 빨리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가장 빨리 가는 고속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자, 이 고속도로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가는 고속도로 110km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속도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 지금 말씀드린 속도는 도로상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설명을 드린 거고, 간혹 가다가 견인 속도를 또 물어봅니다. 그럼 견인 속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도로상에서 레카차가 차를 끌고 갈 때 보니까 무지 빨리 달립니다. 근데 이 견인차는 견인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 도로상에서 말하는 견인 속도라는 거는 일반 차가 일반 차를 견인할 때, 그러니까 견인 장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승용차를 견인할 때는 몇 킬로냐? 이때는 25km라고 책정이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3배 이상의 큰 차가 작은 차를 견인할 때는 몇 킬로로 가냐? 이때는 30킬로로 격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 속도에는 25킬로하고 30킬로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상기후시 감속 운행 속도도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날씨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속도대로 아까 말씀드린 80, 90, 100 이 정도의 속력을 다 놓고 다녀도 괜찮지만, 자, 이상기후라는 말은 비나 눈이나 안개가 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날씨가 아닐 때는 법으로 감속을 해라. 그래서 법으로 감속하는 거에는 20% 아니면 50%에 감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 감속하는 거는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럽다. 습기가 있을 때는 20%를 감속하는 거고, 50%라는 말은 반을 뚝 잘라서 가라는 얘기니까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아니면 폭설이 내렸거나 안개가 많이 껴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다시 말해서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될 때는 법으로 50%에 감속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속도가 나오는 부분은 경제속도죠. 자, 경제속도라는 말은 뭘까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속도로 다 다니다 보면 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도 가보고 빨리도 가봤더니 과연 가장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거를 경제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는 40km로 경제속도가 돼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80km의 경제속도로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거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늘 쓰는 말이죠. 자, 제발 좀 앞차랑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다녀라. 자, 그럼 이 안전거리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앞차가 급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급한 운전자들을 보시면 앞차랑 바짝바짝 붙어 다니죠.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라는 것도 법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몇 메타를 뛰라는 건 없지만 고속도로상에서는 워낙 차가 빨리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100m 이상을 뛰어라. 자,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거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정지거리라는 말이 뭘까요? 자, 도로교통법규 책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거리란 공주거리에다가 제동거리를 합친 거다. 자, 정지거리라는 말도 모르겠는데 공주거리라는 말도 모르고 과연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이 말이 해석이 되겠죠. 자, 정지거리라는 말부터 해석을 드리면, 자,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확 쳐들어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속력 내던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가지고 차를 멈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지거리라는 말은 운전자가 위험물을 발견해서 엑셀에 있던 발, 속력 내던 페달에 있던 발을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가지고 차가 최종적으로 멈췄을 때까지 간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주거리라는 말은 뭡니까? 자, 지금 제가 한 말을 반씩 나눠서 엑셀에 있던 발을 브레이크 페달로 약 1초 정도 간 거리를 공주거리, 제동거리라는 말은, 자, 브레이크는 밟았지만 바퀴는 돌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자국을 내면서 멈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서 차가 최종적으로 멈췄을 때까지 간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원인이 뭐냐? 자, 이 말은 뭡니까? 운전자가 엑셀에 있던 발을 브레이크로 옮길 때까지 과연 그 한참 걸린 이유가 뭐겠냐 그 말이죠. 자, 그 이유는 음주죠. 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발을 옮기는 동작이 늦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졸았거나 때로는 약물을 복용했거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약은 물론 마약에 해당되겠지만, 자, 도로교통법규 책자에는 감기약도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발을 옮기는 동작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늦다라는 얘기죠. 간혹 가다가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 보면 청심환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청심환이 과연 효과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 약사가 나와서 청심환의 효력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심환도 운전하는 상태에서는 별로 좋은 약이 못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원인. 금방 설명드렸고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원인. 이건 또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금방 못 쓴 이유가 뭐겠냐? 자, 이 말은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금방 못 쓴 이유는 뭐예요? 자, 노면이 미끄럽다는 얘기죠. 너무 과속을 했거나, 그래서 길이 미끄러운 도로나 내 차의 속도가 너무 빨랐을 때는 절대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 밟아야지만 이 제동거리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요. 자, 운전자들이 내가 나중에 도로에 나가서 나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면 상관이 없지만 이 도로상에는 여러 가지의 도로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여러 가지의 도로 환경을 주어졌을 때 과연 본인이 운전자라면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 건지 섰다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서행할 경우 일시 정지할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서행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자, 서행이라는 말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하고요. 일시정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동차가 바퀴를 완전히 한번 세웠다 가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그럼 서행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런 교차로 마찬가지로 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라든가 비탈길의 내리막길에서는 서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황색등이 전멸할 때 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섰다 가야 되는 경우는 뭡니까? 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다.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다. 그러니까 교차로는 교차로인데 이게 한가한 교차로 같으면 천천히 가도 되지만 교통이 빈번하다는 말은 차량이 많고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꼭 멈췄다 가라. 자, 이런 말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 또 있습니다.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 자, 어떤 봉고차든 요즘에 도로에 나가보시면 뒷부분에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말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다시 말해서 어린이 보호 차량을 만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보호를 해줘라. 아니면 앞지르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 차량을 이 우리 운전자들은 과연 뒤에서 섰다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전체가 다 황색으로 되어 있어야죠. 자, 요즘에 보면 쑥 색깔도 있고 그 흰 색깔도 있고 그냥 봉고차라는 봉고차마다 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으로 말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은 전체가 다 황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봉고차 위에는 반드시 노란 등하고 빨간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만나는 모든 운전자는 절대로 추월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으로 말하는 그 보호를 받는 어린이나 유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 차량 안에는 유아부터 어린이가 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의 나이는 13세, 유아의 나이는 6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6세부터 13세까지 타고 있는 이런 차량을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 차량을 절대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그 앞지르기를 설명을 할 때요. 반드시 앞지르기 금지 장소하고 이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상에 나가보면 진로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앞지르기를 하는 어려움이 가장 운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앞지르기라는 건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좌측으로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들이 도로에서 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 절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앞지르기라는 것은 앞차의 왼쪽으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앞차의 좌측으로만 한다고 돼 있으니까 앞에 가는 차가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앞차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켰다든가 아니면 앞에 가는 차가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서행을 하고 있거나
정지를 하고 있는 차는 절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도로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항상 이 도로주행 시험을 여러분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로를 바꿀 때 이 대부분들이 불합격되는 이유가 그 진로를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진로를 변경하는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진로를 변경할 때 보니까 이 도로상에서 이 초보자가 운전하는 차들이 이 길을 넘어갈 때 이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양보를 해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뒤에 초보 운전이라는 말만 써 있으면 그렇게 양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뒤에서 양보를 해주는 사람이나, 자, 제가 웃긴 에피소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보통 뒤에 초보 운전이라는 네 글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제 도로에 나가보니까 이상하게 뒤에 글씨가 길게 써 있는 차를 발견을 했습니다. 과연 저 차 뒤에 무슨 말이 써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자, 쫓아가 봤더니 자,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더군요. 밥하러 가는 중이랍니다. 여자분이 차를 몰았던 거죠. 자, 얼마나 이 각박한 사회에서 이렇게 앞지르기를 배운 사람이 앞지르기를 했다거나 이 도전 학과 시험에 이런 강의를 받은 사람이 운전 배운 사람들끼리 운전을 했다면 과연 도로상에서 이런 모습이 눈에 띄겠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필기시험의 중요점보다 이 내가 나중에 운전을 하고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그 방향시등 켜는 것부터 그 다음에 양보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앞지르기를 하는 사람이나 앞지르기를 당해주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에 그런 부분들이 깊이 박혀 있어야 그런 게 다 도로상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유턴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 지금까지 길을 넘어다녀는 봤지만 자, 도로상에 U자 모양으로 턴하라는 그 유턴 모양의 표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유턴을 하시다가 간혹 가다가 이 경찰 공무원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유턴은 어떤 선에서 해야 되는지, 자, 이것도 어차피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자, 유턴은 어느 선에서 해야 됩니까? 자, 필기시험 보기에 이런 말이 나왔네요. 황색 실선이냐, 아니면 황색 점선이냐, 아니면 백색 실선이냐, 백색 점선이냐. 과연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습니까? 자, 도로상에서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중앙선 옆에 유턴 표시가 있어도 노란 선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고요. 이 노란 선 끝나는 지점에 가보면 분명히 백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이라는 거는 반드시 백색 점선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횡단, 유턴, 후진이 안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보행자나 차마의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될 때. 두 번째, 황색 실선의 선에서는 절대로 횡단, 유턴, 후진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이 내용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자,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합격도 좋지만 이 한 번에 합격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시 한번 다 사고를 한 번씩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한다는 것보다 과연 여러 번에 걸쳐서 합격을 하시더라도 뭔가를 제대로 알고 꼭 올바른 운전자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도록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